자, 그래서 오늘 그 평택 부동산 시장과 그다음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제 와주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궁금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뭘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시간 내서?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강의를 듣는. 어떤 거세요? 투자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거는 그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의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실전 투자 강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좌우하는 것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런 예를 들어 마이크다. 여러분들이 이거 마이크를 좋아하건 안 하건 신경 쓰건 말건 요거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집을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죠. 수요와 공급의 직접적인 공급원이자 판매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잘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제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전망이 별로다 싶으면은 정말로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한 10여 년 전부터 보면 2000년대 우리가 중반 때는 굉장히 한번 급등한 경우가 있었어요.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고 이때 이제 하락을 했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08년서부터 13년도 한 9월경까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서부터 올해가 이제 19년이죠. 19년도. 요 기간 한 약 만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떨어진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2008년 금액보다는 더 높아진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제일 잘했을 경우에는 언제냐면은 한 13년도냐 12년도쯤 요때 구입하신 분들은 대박이 났죠. 한 두세 채만 샀었어도, 물론 이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많이 올랐던 서울을 기준으로 해보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두 채만 샀으면 한 10억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두 채, 요때 구입했을 당시에 가격은 얼마냐면은 한 2억이면 샀습니다. 2억이면 사가지고, 갭으로요. 2억이면 사서 그게 10억이 5억씩 올라서 10억 정도에 상승된 거죠. 웬만하면 노후 준비가 끝났죠. 그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궜는데 대부분은 요때 구입하신 분들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요때 지금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없죠. 요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용기죠. 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막 팽배했던 시절이었고 부동산 하락론이 득세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오를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못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집을 못 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어지간하면 집을 못 산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가 돼요. 전문가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 형성되는데 나 혼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가려면 정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때 투자 못했고 14년이든 15년이든 요때 투자했어도 정말 대박이 났고요. 16년 초부터 실제로 지방하고 서울까지 쭉 동반해서 오르다가 15년도부터는 대구서부터 조금씩 깎여지는데 서울만 계속 동야청청 올랐거든요. 예. 왜냐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 서울이 오르다가 중반서부터 요 시점에는 별로 힘을 못 썼던 거는 지방 쪽이 힘을 못 썼던 거죠. 지방 쪽이 힘을 썼던 거죠. 그리고 서울 쪽이 힘을 못 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서울이 못 올랐던 것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16년 초부터 요때도 가격이 이제 상승분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2년간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격 상승이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17년 초에도 같은 내용,
18년 초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매년. 이제는 다 올랐다, 이제는 다 올랐다, 이제는 다 올랐다. 아마 신문기사 같은 거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다시 되돌아서 그때 보십시오. 그때 연초에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보게 되면은 다 약세나 오히려 하락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16년, 17년, 18년까지도 엄청나게 올랐죠. 가장 최근은 언제죠? 19년 초에. 19년 초에 10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19년 초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어요? 어땠나요? 우리 부동산 시장. 좋았어요? 나빴어요? 멈췄어요? 네, 멈췄지. 네, 멈췄어요. 18년 9월 달 이후에는 시장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었고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19년 초가 가격이 어땠냐면은요. 단기적으로 빠져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13년 9월 달부터 18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멈춰 있다가 저 19년 초가 되니까 이렇게 빠졌던 시기라고요. 그럼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봤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게 일로 갈지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 됐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이 대세 하락의 전조 아니냐. 적어도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시기인데 그나마 소수 있는 거래량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또 올해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상대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 초에 산 사람이 18년 9월 달보다도 살짝 떨어진 가격에 산 거니까 한 18년도 한 5월 달 정도나 4월 달 정도의 금액에 산 거죠. 사실상.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사는 사람들도 막차는 산 겁니다. 나름대로. 이후부터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올 초보다도 더 오른 상태인데 작년 9월 달 지내도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 상태는 이렇게 지금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시점에 와 있어요. 요 시점에. 요 정확하게는 올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그리고 이제 쭉 살짝 오르다가 9월 달 지난달서부터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갈지 말지 이건 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일단 이게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볼까 장기적으로 볼까. 부동산 투자를 내가 2년 뒤에 팔겠다 3년 뒤에 팔겠다 단기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고 난 10년 이상 보유하겠다라고 되면 어떤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올라갈까 떨어질까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상승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격에 대한 상승을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있겠지만 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지난 역사를 보던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화폐량 같은 것들이 화폐량이 증가하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명목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화폐량은 앞으로 증가할까요? 지금부터 줄어들까요? 화폐량이 지금 2019년 10월 18일보다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20년 되고 21년 되면. 쉬운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 조폐공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조폐공사 뭐 하는 데요? 화폐를 찍어내는 데죠. 화폐를 받아갖고 불태우는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늘어나요. 그 뜻은 뭐냐면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 그죠?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든 2%든 매년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게 되면 예전에 우리 짜장면 값이 50원, 1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하는 거고 모든 물품 같은 것들이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렸을 때 사 먹었을 때 그 당시에는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100원. 근데 지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최하로 잡아도. 아시나요 같은 거 요즘도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아시나요 같은 게 예전에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빵같이 생긴 게. 근데 지금은 1,500원이다. 1,500원. 또 올랐더라고요.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5배의 가격 상승을 한 것이 우리가 보통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을 뭘로 따지냐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15배 올랐다 그러면은 수요가 15배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아시나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뭐 공장이 뭐 부서져가지고 뭐 공급이 1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폐의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한 3개월간의 데이터 하는데 공장이 갑자기 막 파업을 해갖고 공장을 공급을 못했다. 그럼 가격이 변동이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을 따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화폐량의 변화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겠지만 경제순환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는 곡선. 그러면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다시 뭐 회복기가 있고 뭐 성장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경제순환 주기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예전에 내가 20년 전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더 시간이 지났는데 또 똑같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샀던 모든 물건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격이 안 오른 게 있나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패턴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주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거죠?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 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경제 ABC인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안 맞느냐? 그죠? 어떻게 된 걸까요? 경제순환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걸 장기 곡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진폭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땐 이만큼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요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모양은 맞죠, 이 패턴이. 그러나 진폭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꼭지를 잡았어도 시간만 지나고 최저점에 팔아도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준을 살펴보죠. 1970년대 이후, 1970년대로 쭉 봤을 때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그러면 지금 2019년, 사실상 2020년이니까 한 50년간의 데이터를 보죠. 1970년서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언제였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그렇죠. IMF죠. IMF 때 가격이 떨어졌어요. 한 15% 떨어졌습니다. 또? 네? 금융위기죠. 언제죠? 이건 1998년. 그 다음 언제요? 2008년도에 뭐 있었죠? 네, 금융위기. 이거 세계금융위기라고 표현할게요. 세계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1998년도에 IMF가 터지고 위기가 몰았고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2018년도에도 경제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2016년, 17년도에 막 엄청 돌았어요. 헛소리죠. 완전 헛소리죠. 예, 우연치 않게 10년 만에 나타난 건데 그걸 또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또 가격이 하락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또 언제 있을까요?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생각나시는 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두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나는데 말씀 못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와 미국발 금융위기 외에는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없죠. 50년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금융위기가 오면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맞고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타이점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IMF를. 우리가 말 편하게 IMF라고 하지만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국내 금융위기였고 이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은 그거 공통점은 결국 뭐겠습니까? 얘도 금융위기고 얘도 금융위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 떨어진 적이 없다.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이거를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의 과거 그 부동산 가격을 추적해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계속 상승했다. 그리고 떨어진 거의 공통점은 뭐니까 금융위기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계속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답니다. 그럼 앞으로의 판단은 뭐냐면 앞으로의 판단은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는 언제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융위기가 투자를 했는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뭐 버티기 합니다. 버티기로 가는 겁니다. 예, 지나가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그때 이제 오히려 더 매집을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보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제 흐름이라는 걸 봤을 때 과거를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자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실제로 대부분 나라가 그렇고 또 화폐량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가격 상승에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이웃 나라 때문에. 어디죠? 뭐 폭망한 나라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본을 과연 따라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거품 그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품일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LTV라든가 DTI라는 개념 아시나요? LTV, DTI 같은 것들이 보통 우리가 40에서 50% 정도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많아봐야 60%.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발에서 분명히 났을 때 걔네들의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최하가 90에서 110%까지였어요. 일본은 120%까지도 해줬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100%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5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5억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110%도 있어. 110%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5억짜리 집 사는데 얼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5억 5천. 왜 이 짓을 하죠? 너 취득세라든가 복비까지 내줄게요.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가장 큰 문제였죠. 파생상품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기본은 뭐냐면 모기지 상품이 부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망가진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당시에 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대출을 해줬었던 게 닌자 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닌자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no income, no job, no asset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고 뭐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럼 미국의 은행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할 걸로 본 거죠. 부동산 가격이 성장할 걸로 본 거죠.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추가 대출하고 또 추가 대출을 해주니까 계속 부실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빵 터져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맞죠, 사실은. 그죠? DTI나 LTV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시스템이 정비된 나라가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금융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부동산 담보대출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동산 규모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일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85년도에 이제 프라자합의라는 걸 합니다. 프라자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1달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달러에 한 120엔 정도 당시에 하던 것을 프라자합의를 통해 가지고 1달러에 250엔으로 2배를 올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달러에 120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때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워크맨 같은 거 팔죠, 얘가. 워크맨 같은 거 팔게 되면은 10달러에 팔아요. 그냥 간단하게 1달러에 팔아요, 미국에다가. 그러면 얼마를 벌었어요, 얘네들은? 1달러 갖고 와서 외환에서 환전하죠. 얼마 벌었어요? 1달러 얼마였어? 그럼 얘는 이거 하나 팔게 되면 1달러였으니까 원래는 얼마냐면 120엔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100엔 정도를, 80엔 정도는 어쨌든 해가지고 저기 했겠지, 월급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1달러에 120엔. 근데 1달러에 처음에는 1달러에 얼마?
250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250엔을 받던 거가 1달러에 120엔으로 훅 줄어버린 거죠. 1달러, 자 보세요. 1달러에 250엔이면, 1달러 250엔과 1달러 120엔이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환율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 보세요. 1달러에 1,000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선 1달러에 1,000원과 1달러에 2,000원 중에 어떤 게 더 좋죠?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선. 그쵸, 2,000원이죠. 왜냐면 팔게 되면 엄청나게 버니까. 근데 처음에 1달러 250엔 하던 걸 1달러 120엔으로 반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250엔을 벌 것을 120엔밖에 못 벌게 되니까 매출이 반으로 준 거예요. 똑같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수출업체가 망가지게 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일단 금리를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도 한 4.5% 이자율이었단 말이에요. 85년도쯤에. 근데 이거를 점점 낮춥니다. 그래서 처음에 점차적으로 낮췄죠. 4%, 3.8, 3.5, 3.2, 3%, 2% 하더니 한 1%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2% 초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동자금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하나 팔게 되면은 팔고 싶지 돈 많이 받았으니까 250엔씩 받았으니까 근데 팔아봤자 120엔밖에 못 받으니까 다 그게 설비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로 가는 겁니다. 투기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개인도 할 것 없이 뭐 기업 할 것 없이 다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얘네들은 경제 살린다고 해서 금리 저금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게 한 4년 동안 유지가 돼요. 89년도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폭등했냐면은 85년부터 89년이면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격차가 많이 잡아야 10년, 15년이거든요. 10년, 15년 일본이 더 빠른다고 감안해도 30년 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한 1990년대 후반 정도나 2000년대 초반 정도의 경제 상황인 거예요. 그 시점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동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요. 100억에서 200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없죠, 이런 게? 우리나라는 지금도 없어요.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하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강남 땅 같은 거, 그런 지역에 있는 땅값 한 평 가격이 얼마 정도 했냐면은 보통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했어요. 한 평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지나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20년쯤 지나 나올까? 한 평이. 이런 식으로 거품 규모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일본을 팔면 뭐 지구를 산다는 둥, 그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 이거는 누가 봐도 거품 맞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거품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갈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금융시세도 망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우리는 LTV라든가 DTI 같은 걸로 잘 잡아놨고 한번 이제 막 거품이 쌓이려 그러면 IMF 얻어맞고 한번 올라가려 그러면 금융위기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화가 약간 정비가 됐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절대 거품이 아니고요. 사실은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뭐 홍콩이라든가 뭐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나 이런 데 가보셔도 1억 한 8천에서 2억짜리 아파트들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강남에는 지금 이제 1억 정도 됐죠. 1억 정도. 아주 최고급 아파트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거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걸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기준에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기준에서. 내 기준에 생각하게 되면 안 비싼 게 하나도 없어요. 33평 아파트가 30억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우리 기준에서는. 대다수죠. 99.9%인데 대다수가 이거는 인정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거품이 쌓였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33평 아파트가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갔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파트 가격을 뭐 어차피 간 김에 조사를 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4평 아파트 가격이 4,800만 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원가도 안 나와요. 원가도 안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4,800에서 5,200 정도밖에 안 해요.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이야. 환장해요. 25평인지 30평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파트야, 아파트. 조그만 빌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싸요, 비싸요? 엄청 싸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아파트 아닌 그 주변에 허름한 구축 빌라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들어가는 게 로망이에요. 진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품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느끼는 것과 그 사람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싸다고 생각하셨죠? 이걸 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제가 강남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30억 사겠다고 현금 30억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게 비싼 애, 싼 애는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 환경이 비슷한,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의 도시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로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통계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용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오늘 통계 기재 넣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PIR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연봉을 몇 년 동안 뭐야 이거 살 수 있을까? 뭐 20,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15까지 15 이상, 강남단 1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되게 비싸 보이는 거고 통계는 어떤 수치를 내가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고 드시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을 할 거 충분하고 거품이 낀 것은 전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사실은 따져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부동산 투자를 이거를 첫 번째 전제가 투자를 할까 말까죠. 해야 할까?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 그럼 해야 한다면 이게 동그라미가 나왔으면은 그럼 두 번째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 제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강의를 한 건데 제가 결론이 여러분 나셨습니까? 언제 사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였냐면 언제 살까는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아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구성은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의 요 시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방 경직성은 말 그대로 아래쪽으로 경직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써놨지만.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가죠. 거의 비이성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느껴보셨죠? 이번에. 올라가다가 거래가 또 끊깁니다. 그럼 끊기는 거야. 그거 다시 올라가죠? 끊기는 거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5억짜리가 10억 됐어. 미쳤죠? 근데 경기가 막 안 좋고 정책을 막 쏟아붓고 지금 경제 상황 최악이야. 10억짜리가 다시 5억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 호재 있고 경기 좋아서 올라갔고 악재 있고 경기 안 좋으면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왜 안 떨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하락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야, 떨어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상이니까 우리는 한 지금보다 30%에서 50% 정도 떨어져야 정상 같으니 이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항상 걔네들 얘기인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왜 안 떨어질까요 그러면? 왜 안 떨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안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자, 시장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실화죠, 실화. 요게 불과 4, 5년 만에 10억이 됐어요. 10억 아파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억 아파트 살 때 전세 얼마 끼고 샀냐면 전세가 4억 2천 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8천만 원 주고 샀죠? 근데 5억 올랐네? 6, 8, 4, 600% 오른 거예요. 환장하죠?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데 뭐 오른 건 오른 거고 5억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14년도에 사서 19년도 되니까 18년도 되니까 이렇게 됐더라. 10억이 됐더라. 근데 9.13 대책 등등등 해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떨어져야 될 어떤 유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거래가 이때부터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 9월 달부터 거래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자들도 이제 더 이상 추격 매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은 야 10억은 과도한 것 같아. 나는 9억이면 사겠어라고 가격을 더 이상 추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4년, 5년 전에 5억에 사가지고 작년에 10억 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9억에 팔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 5억에 샀잖아. 9억에 팔아도 4억 먹었잖아. 충분히 만족스럽죠? 그런데 지난달에 옆집이 10억 팔리는 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 여러분 9억에 파실 분 있어요? 솔직하게. 있을 수도 있어. 솔직하게 파실 분. 이거는 이제는 나에게 이제 잊혀졌어. 5억이라는 개념은. 나는 이제 우리 아파트는 무조건 10억짜리야. 10억짜리가 기준점이 되고
9억을 달라고 하니까 절대 못 파는 겁니다. 팔 이유가 없지. 9억에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팔아. 야, 그럼 아니, 나 9억엔 안 팔아. 난 10억에 안 사.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매도자가 이기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떨어지네. 그리고 슬금슬금 지금 분위기 보세요. 작년 93대째 딱 1년 지나니까 9월 달부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죠? 불안해 이제. 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잡고 다시 또 패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패턴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파는 거야. 원래 떨어지는 게 맞지. 솔직히 10억이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냥 안 판다니까? 좋은 지역은? 이거는 항상 좋은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은 떨어지죠. 안 떨어지면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웬만하게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 초과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냥 매도자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격이 떨어지냐면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무식하게 하자면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유세를 왕창 물리면 돼요. 보유세를 왕창. 보유세가 뭐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왕창 물리게 되게 되면 못 버티고 나오게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왕창 못 올리잖아요. 작년에 올린 게 왕창 올린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죠. 양도세에 비하면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웃어오면 팔아라 하는데 팔게 되면 2억 뺏어가는데 누가 팝니까? 아무도 안 팔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꽁꽁 묶어놓고 팔어 임마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항복해 하라고 하는데 항복을 하게 되면은 팔아 날 잘라가. 누가 항복을 합니까? 그냥 이거 꿀밤 맞고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를 그렇게 강화시켜놓고 이 종부 보유세 이거 올라간 거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속된 말로 개기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보유세가 올렸지만 시장의 물량 출하가 안 되죠? 결국 뭡니까? 공급이 부족해야 늘어나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보유세를 물더라 하더라도 매도를 안 하잖아.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건설사에서라도 막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데서 막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다 묶어놨잖아요. 공급이 또 주네? 늘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수요가 초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올린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예? 정부가 올린 양도세 묶어놓으면요. 죽어도 못 팝니다. 예? 정말 경매에 들어가기 전까지 못 파는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저도 주택이 다주택인데 당연히 보유세 짜증나죠. 더 세금 더 내려니까. 근데 팔게 되면 2, 3억씩 뺏어가는데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게 되면 결국은 정권 바뀌고 뭐 한 번쯤 변화가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한 돈 1,000만 원 내는 게 낫지 2, 3억 뺏기는 것보단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중에서 뭐가 더 많아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많아야 돼요? 공급이 많아야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공급량이 좀 없는 상태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의 물량이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매도 매수 물량 중에서 매도자가 더 많아야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이 됐고 요게 지금 9억이면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이건 매수. 얘는 이제 매도죠. 이런 상태인데 정말 어떤 사람 중에서는 9억에 팔 수밖에 없는 급하게 몰린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뭐 5억에서 10억 사는 난 뭐 9억 정도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박 빚이던데 이거 자꾸 집쟁이 따라오네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급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부동산은 9억짜리가 이제 9억이야. 시장의 9억이에요. 한 8억 8천 정도가 이제 실거래가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9억에 팔고 싶어요. 아, 우리 아파트 9억 정도면 팔아야지.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 뭐 애들 유학도 보내고 뭐 이래야겠다. 9억을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9억 5천이 실거래가가 떴어. 그럼 여러분 9억에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최소 얼마가 돼? 최소 9억 5천이 되는 거야. 이게 최종적인 실거래가가 나의 매도 희망가의 최저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9억 5천이 갑자기 올라가. 이제 9억 팔려고 그랬는데 9억 2천 준다 그랬더니 이제 안 팔아요. 안 팔아. 왜 팔아? 우리는 9억 5천짜리인데. 안 팔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1000세대짜리면은 1000세대짜리 아파트면은 한 세대만 이렇게 팔리게 되면 나머지 999세대가 다 이로 따라가는 거야. 금액이. 우르르 올라가는 거죠. 5천만 원씩 1000세대면은 그게 올라가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맞아요. 재밌는 건 9억 5천짜리가 다시 9억으로 실거래가가 금매가 하나 팔렸어요. 여러분 9억으로 따라갈래요? 이건 또 안 따라가. 이건 안 따라.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동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땐 안 내려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때문이야. 예? 시장 참여자들 때문이야. 어떤 이론이 아니고. 그게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은 이제 9억짜리가 만약에 9억 5천짜리가 이제 시세가 됐죠. 9억 실거래가 떴기 때문에. 근데 시세가 이제 9억이 되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걸려야 되냐면은 이 조건이 걸려야 된다고, 이 조건이. 이 조건이 걸리면은 9억 5천을 팔려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9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금매가 하나가 팔렸는데 여러분들이 9억 5천을 계속 고수한단 말이죠. 맞잖아. 예. 네. 그런데 9억을, 그럼 9억 5천이 안 되나 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 9억으로 다시 내려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매의 숫자가, 금매의 수가 대기 수요자의 수보다 많으면 떨어져요. 지금은 금매 하나 딱 사라지게 되면 다시 9억 5천으로 가게 돼도 따라 붙거든요, 매수자가. 근데 금매의 수가, 대기 수요는 지금 5명짜리였는데 이 아파트 5명인데 금매가 지금 10개가 나왔었어요, 10개. 그럼 5개 싹 다 팔리고 대기 수요인지 어떻게 수요가 없어? 수요가 없는데 금매는 여전히 5개가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금매가 지금 9억짜리 5개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9억 5천에 팔고 싶으면 팔려요? 쳐다도 안 보지. 아무도 안 오죠. 그러면은 이제 나도 급해져서 금액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돼야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매수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언제 생기는지 파악해 보시면은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매도자랑 매수자랑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항상 우위 시장인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려면 매도자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자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지. 매수자들은 기본적인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서울 집값이 그래서 떨어지기 어려운 건데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금매의 숫자가 굉장히 있어요 정도는 안 되고 많아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많아요가. 그러면 금매가 많기 위해서는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 보통 대기 수요가 20명은 될 거예요. 최소한. 넘어요. 부동산 가보면 한 부동산에 대여섯 명씩 기본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면 적어도 이게 여기 있는 게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물량으로 쏟아져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게 팔 사람들이 그것도. 이런 형태의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이거예요. 일반적일 경우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언제예요? 급하게라도 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기.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외에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평택시장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주춤주춤했는데 평택시장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훨씬 많았었죠. 시장이.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았어요.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 자체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주보다 매도가 더 많았던 거고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도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